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차단하면서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에 현대차와 기아도 다음 달부터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것이란 위기설이 제기됩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서울시장 야권 단일화 성공에 일부 정비사업단지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의 주요 계열사의 주총이 모두 마감됐습니다. 정의선 회장 체제가 본격화됐다는 평가입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차단하며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또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보다 상향 조정할 것을 언급했는데요. 정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 총재는 오늘 주요 현안에 대한 서면 문답을 통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지만 지속 확대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경제활동 정상화 과정에서 수요와 공급 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물가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총재의 발언은 한국은행이 당분간 완화적 통화정책을 이어가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대에서 1%대로 높아짐에 따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총재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2분기 1%대 후반으로 높아질 수 있고 하반기와 내년에도 1%대 중후반 수준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에도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정상 궤도로 복귀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정책 기조를 서둘러 조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국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현재의 3%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주요국의 확장적인 거시 정책에 백신 보급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미국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6.5%로 상향 조정한 영향입니다. 최근 미 연준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성장과 물가의 상방 리스크 확대로 자산 매입 축소나 금리 인상 시기가 연준이 시사하는 것보다 빨라질 수 있다며 경각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순영입니다. 한파와 조류 인플루엔자의 확산,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생산자 물가가 4개월 연속 올랐습니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한 달 전보다 0.8% 오른 105.85포인트로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 풋고추가 한 달 사이 127.3%가 올랐고 파와 배추, 달걀 등도 두 자릿수의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한파와 AI 확산에 따른 출하량 감소 등으로 농산물과 축산물 가격이 오르며 농림수산품 물가 상승을 이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전 세계 자동차 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와 기아도 이르면 다음 달부터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것이란 4월 위기설이 돌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는 현대차가 지난해 반도체 재고를 많이 확보해둔 덕에 현재까지는 버틸 수 있었는데 4월부터는 생산이 중단될 위기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현대차는 아직까지 감산 계획은 없는데 재고 부족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며 매주 단위 반도체 재고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대차는 최근 화재로 공장 가동이 중단된 르네사스의 반도체를 상당량 사용하고 있는 일본 부품업체 덴소로부터 일부 부품을 납품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다만 아직까지 국내 완성차 업계는 르네사스 화재로 직접적 타격을 입진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 GDP가 4만 달러에 진입하기까지는 주요 선진국보다 5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와 한국은행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1인당 GDP 4만 달러 진입 시점은 2028년으로 예상된다 밝혔습니다. 2017년 3만 달러 달성 이후 4만 달러까지 11년이 소요되는 셈입니다. 반면 미국과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G5는 3만 달러 진입 후 평균 6년이 지난 뒤 4만 달러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G5의 1인당 GDP 3만에서 4만 달러 기간 중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평균 51.5달러로 2017년부터 2019년 대한민국의 39.4달러보다 1.3배가 높았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야권 단일화에 성공하자 일부 정비사업단지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 일부 재건축 예정 단지에서는 하루새 수억 원이 뛴 곳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설석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고 공약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화에 성공하면서 서울 내 정비사업 단지들이 들썩이는 모습입니다. 오 후보는 지난달 9일 신규주택 36만 가구 공급 공약을 발표하면서 공급의 핵심 주체는 민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서울시장에 취임하면 일주일 내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하면서 업계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탄 강남 일부 단지에서는 하루 새 수억 원 이상의 호가가 오르기도 했습니다. 실제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전용 182제곱미터는 지난달 22일 호가 6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하루 새 3억 원이 오른 겁니다. 지난달 1월 16일 같은 면적이 57억 5천만 원에 거래된 이후 두 달 새 4억 5천만 원이 뛴 겁니다. 압구정 한양 3차 전용 116제곱미터 호가도 30억 원까지 오르며 2억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고 박원순 전 시장이 재건축 불가를 결정한 여의도 단지들에 대해서도 재건축을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선 정치권 역시 주목하고 있는 만큼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약간은 좀 불리할 수 있는 규제 상황에서도 이제 수익성을 좀 내면서 가고 있는 단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규제를 굳이 풀지 않더라도 지금 실거주자들 중심으로 1대 재건축을 하는 단지들도 나올 정도니까요. 업계에선 지지부진하던 서울 내 정비사업 예정단지 집주인들이 사업 추진 기대감에 호가를 올리는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1,500가구 이상 대단지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이 역대 최다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1,500가구 이상 단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약 16만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2018년 이후 3년 연속 증가하는 것으로 2000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특히 1,500가구 이상 대단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가 전체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20%를 밑돌다 올해 36.5%까지 올랐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이 오늘 일제히 주주총회를 열었습니다. 정몽구 명예회장은 현대모비스 주총에서 마지막까지 유지해온 사내 이사직을 내려놨는데요.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손을 떼며 정의선 회장 체제가 본격화됐다는 평가입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정몽구 명예회장이 오늘 열린 현대모비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내 이사직을 내려놨습니다. 정 명예회장은 그룹 내 계열사 중 유일하게 현대모비스 사내이사를 유지해왔지만 임기가 1년 남은 시점에서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난 겁니다. 이로써 지난해 2월 현대차 사내이사를 시작으로 현대차 이사회 의장과 그룹 회장직에 이어 그룹 내 맡았던 모든 직함을 내려놨습니다. 오는 5월 공정위가 현대차그룹의 총수로 정의선 회장을 지정하면 그룹 총수는 21년 만에 바뀌게 됩니다.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등 현대차그룹 주력 계열사는 이날 일제히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정의선 회장 체제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현대차는 정의선 회장 취임 후 첫 주총을 열고 재무제표 승인과 정관 일부 변경 등 6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원태 현대차 사장은 고수익 차종 판매 확대와 고정비 절감을 통한 수익성 확보, 근본적 품질 경쟁력 제고 등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부진했던 중국 시장에서의 제도약 기반을 마련하고 전기차와 수소차 중심의 미래 사업 경쟁력 확보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수소 분야의 핵심 기술 확보 및 연료 전지 시스템 사업 영역 확장을 통해 미래 수소 생태계의 이니시티브를 마련하고
커뮤니티 모빌리티 서비스 등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고 확대하겠습니다. 새로운 체제를 구축한 정의선 회장은 퍼스트 무버로 도약하기 위해 친환경차와 UAM, 로보틱스 등에 주력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LG전자는 오늘 제19기 주주총회에서 전장사업본부 내 전기차 파워트레인 사업 물적 분할을 승인했다 밝혔습니다. LG전자는 지난해 말 세계 3위 자동차 부품업체인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전기차 파워트레인 합작법인을 설립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주총 의결에 따라 LG전자는 분할 신설회사 LG마그나 이파워트레인의 지분 100%를 갖게 됩니다. 이어 마그나가 분할 신설회사의 지분 49%를 인수할 예정으로 합작법인은 오는 7월 공식 출범합니다. 한편 LG전자는 이번 주총에서 철수설이 제기된 스마트폰 사업본부와 관련해 사업 운영 방향을 다각적으로 재검토 중이라고만 언급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 공식 선출됐습니다. 대한상의는 오늘 오전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임시의원 총회를 열고 단독 추대된 최태원 회장을 제24대 대한상의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대한상의가 출범한 이래 국내 4대 그룹 총수가 회장직을 맡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태원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단기적 경제 충격과 구조적 저성장 기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올바른 경제정책 수립과 기업 경영애로 해소에 기여해야 하는 경제단체의 역할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과 국가 의제 해결에 경제단체들이 좀 더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삼성물산이 10년여 만에 리모델링 시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열린 강동구 고덕 안암 단지에서 현장 설명에 일찌감치 입찰 보증금을 내며 수주 의지를 내비쳤다고 하는데요. 또 이외에도 성동구 금호 벽산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혜진 기자입니다. 지난 1996년 준공된 서울 강동구 고덕 안암 아파트. 이 아파트 807가구를 928가구로 탈바꿈하는 리모델링 사업에 삼성물산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삼성물산은 오늘 열린 현장 설명회에 참여하기 위해 보증금 5억 원을 지난주에 일찌감치 납부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번 현장 설명회는 삼성물산만 단독으로 입찰하며 유찰됐지만 삼성물산이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따낼 가능성이 높은 상황. 삼성물산이 리모델링 업계의 모습을 다시 드러낸 건 지난 2014년 청담 레미안 로이뷰와 레미안 대치 하이스턴을 준공한 이후 7년 만입니다. 수주전에 뛰어든 건 약 11년 만입니다. 삼성물산이 고덕 안암 아파트에 관심을 보이는 건 인근에 대규모 레미안 단지들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우선 고덕 안암 단지 바로 옆에는 3,600세대에 달하는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단지가 있습니다. 1,900세대에 달하는 레미안 솔베뉴도 고덕 안암 단지와 학교를 사이에 끼고 마주보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고덕 안암 리모델링 수주에 성공하면 일대에 6,500세대 규모의 레미안 브랜드타운을 조성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성동구 금호벽산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현장 설명회에 삼성물산은 현대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모습을 보였습니다. 리모델링 수주를 위해 시공능력 순위 1, 2위 기업이 힘을 합친 겁니다. 지난해 5년 만에 재건축 시장에 모습을 드러낸 삼성물산. 올해는 리모델링 시장에까지 모습을 드러내며 적극적으로 도시정비 사업 수주에 나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유통업계의 빠른 배송 전쟁, 날로 치열해지고 있죠. 하루 단위를 넘어서 이제 시간 단위 경쟁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통가의 배송 속도 경쟁과 이로 인한 업계 판도 변화, 또 폐해까지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현업부 문다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각 사별로 배송 서비스 전략들이 있는데 하나씩 좀 들어볼까요? 네, 바로 이커머스 대표 기업 쿠팡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쿠팡은 빠른 배송 서비스인 로켓 배송의 권역을 현재 70%에서 전국 전역인 100%로 늘린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는 지난 13일 미국에 상장하면서 밝혀진 내용인데요. 이미 국내 30개 도시에 170개 이상의 물류센터를 세운 쿠팡은 전국으로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우선 전국 7곳에 대규모 거점 물류센터를 세울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곳은 대구와 대전, 충북, 광주 등인데요. 투자 금액을 좀 살펴보면요. 조 단위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범석 쿠팡 의장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같이 말했는데 IPO를 통해서 조달한 5조 원을 새벽 배송과 같은 혁신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 약 1조 원가량이 물류센터 건립에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쿠팡은 물류센터를 활용해서 제3자 물류까지 영역을 확장한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쿠팡은 로켓 제휴 서비스를 최근에 Z배송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요. Z배송이라는 물류센터를 활용해서 직매입 상품 외에 제3자인 오픈마켓 판매자들의 상품도 로켓 배송해주는 서비스로 현재 시범 운영 중입니다. 네. 일단은 뭐 로켓 배송 저는 사용을 한 번도 안 해보긴 했는데 저희 아내가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해서 네. 얼마나 편리하다라는 거는 간접적으로 좀 알고 있고요. 쿠팡이 이제 맞서기 위해서 네이버 신세계 손잡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청자분들도. 배송 서비스 본격적으로 향상시킨다고요. 네. 쿠팡의 상장에 유통업계가 비상에 걸렸습니다. 기존 강자인 신세계는 쿠팡의 상장에 네이버와 연합군을 결성했습니다. 양사는 지난 16일 2,500원 규모의 지분 교환을 통해서 동맹을 맺었는데요. 서로 간의 온오프라인 장점을 활용해서 물류 경쟁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실제로 이용 고객을 좀 살펴보면 신세계의 경우 약 2천만 명, 네이버의 경우 5,400만 명에 이르고 양사 결합을 통해 엄청난 시너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여러 전략 중에 배송 관련한 부분만 좀 짚어보면요. 지금의 새벽 배송 그리고 당일 배송 서비스 외에 주문 후 2시간에서 3시간 이내에 배송을 해주는 즉시 배송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전략도 내놨습니다. 신세계가 가진 전국 물류망바, 네이버의 물류 파트너사들을 연계하는 방식을 통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에서 판매하는 물건에 대해 온라인 주문이 들어오면 네이버의 다양한 물류 파트너사들이 물류 거점을 하는 이마트에 가서 물건을 받아서 2시간 안에 배송을 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이를 위해서 신세계와 네이버는 공동으로 물류 관련한 신규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현재 각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합쳐서 새로운 또 지금 플랫폼을 만들어내겠다라는 부분으로 이해가 되는데 빠른 배송만 이야기를 했는데 릴레이 배송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뭡니까? 네, 쿠팡의 빠른 배송에 맞춰서 릴레이 배송이라는 새로운 전략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신세계 네이버 동맹도 같은 전략으로 읽힙니다. 지난해 네이버가 CJ와 지분 교환을 통해 CJ 대한통운의 물류망까지 가져온 상황인데요. 이로써 이커머스인 네이버, 오프라인 강자인 신세계, 그리고 물류 강자인 CJ 대한통운 삼각편대가 구축됐습니다. 신세계가 CJ 대한통운의 물류 인프라도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 또 롯데도 대형마트 매장을 배송 거점으로 하는 릴레이 배송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롯데까지 얘기 들어봤고요. 이게 배송하면 사실 이제 물건만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음식 배송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배달이라고 하죠. 음식 배달 서비스는 어떻습니까, 지금? 네, 음식 배달 서비스 경쟁이 가장 치열하다고 예.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배달의 민족의 번쩍 배달, 쿠팡이츠의 치타 배달, 그리고 요기요의 익스프레스 등이 있는데요. 3사 모두 이 배달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쿠팡이츠는 배달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19년 5월에 시작한 단건 배달 서비스를 전국으로 넓힙니다. 다음 달 강원도와 제주도로 서비스를 넓혀서 전국으로 넓힌다는 계획을 내놨는데요. 배달의 민족 역시 묶음 배달을 최소화하고 단건 배달을 크게 늘려서 배달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주문 후에 45분 이내에 도착하는 번쩍 배달을 통해서인데요. 특히 올해 1월부터는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단건 배달만을 운영하는 번쩍 배달 시범 운영 중이어서 앞으로 운영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요기요는 빠른 배달 서비스인 요기요 익스프레스에 적용되는 AI 시스템을 좀 더 개선해서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예. 그럼 음식뿐만 아니라 또 화장품 업계도 빠른 배송 서비스 한다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음식뿐만 아니라 화장품 업계도 빠른 배송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업계 1위 아모레퍼시픽을 좀 살펴보면요.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말부터 편집숍 아리따움이죠. 당일 배송 서비스라는 오늘 도착을 시작했습니다.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을 배달 대행업체 바로고가 대신 배송해주는 서비스인데요. 물류센터가 아닌 주소지의 인근에 위치한 매장에서 배송을 해주기 때문에 3시간 이내에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
또 사실은 이보다 더 앞서서 CJ 올리브영은 2018년에 온라인에서 주문하면 3시간 안에 제품을 받아볼 수 있는 오늘 드림 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습니다. 일단은 뭐 소비자 입장에서 배고픈데 음식 빨리 받으면 좋고요. 기다리던 물건 빨리 오면 좋고 화장품도 빨리 받아서 내일 당장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폐해도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속도 경쟁으로 인한 폐해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달에 종사하는 노동자분들은 빠른 배송이 도입된 이후 임금은 줄고 노동 강도는 높아졌다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배달 노동자 노조 라이더 유니온은 배달의 민족의 경우 번쩍 배달이 도입된 이후 수입이 약 30%가량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배달 경로에 따라서 여러 개의 상품을 한 번에 배달하던 기사들이 한 번에 하나의 상품만을 배달하게 되면서 시간당 임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음식을 빠르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한데 라이더 입장에서는 한 개의 주문만 배달할 수 있어서 수입이 줄었다는 호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라이더 유니온 조사 결과를 좀 살펴보면요. 배달 기사의 약 83%가 이 빠른 배송이 도입된 이후 수입이 줄었다고 답했고 또 44%는 평균 노동 시간이 늘었다고 답했습니다. 또 이동거리 중입감 역시 이 빠른 배송 이전에는 90에서 100km였는데 번쩍 배달 이후에는 100에서 110km로 구간이 더 넓어졌습니다. 또 다만 단건 배차제가 도입된 이후 배달의 민족의 요금 체계 변경은 없어 더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쿠팡도 비슷한 잡음이 나옵니다. 앞서 지난 2일 쿠팡이츠의 배달 라이더들은 배달 수수료 인하에 반발하면서 파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쿠팡이츠는 기존 배달 수수료를 3,100원에서 건당 2,500원으로 조정했는데요. 이러자 배달 기사들은 2,500원 요금으로 수입이 크게 줄어들었다면서 반대 의사를 표현하고자 내일이죠. 25일인 2,500원에 맞춰서 배송 업무를 하지 않는 날로 선정했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예. 일단은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 개씩만 오면 좋겠지만 배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2개, 3개, 4개를 가지고 비슷한 지역으로 가던 것들을 한 개씩밖에 못 하다 보니까 업무 강도가 늘었다라는 이야기로 저희가 받아들여지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건데 해결 방안을 좀 찾아볼 텐데 노무 리스크 발생하고 있잖아요.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던가요? 네, 사실 배달 속도 경쟁에서 성패를 좌우할 요인은 속도보다는 노무 리스크 관리가 될 것이란 얘기가 좀 주요합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무리한 운행을 구조적으로 하지 못하게 배달료 캠페인 했던 것처럼 이제 이 구매자들한테도 이게 전달이 돼서 이제 이게 전체 다 하는 거다, 우리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거다라는 인식이 좀 같이 동반돼야 되지 않을까. 이 사고 발생률에 대한 핸디캡을 기사들한테 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회사한테 지금 그 중대재해법 된 것처럼 그 회사들한테 요거를 돌려서 배송 플랫폼 사업을 하는 업체한테 돌리는 것도. 예, 유통업계 배송 경쟁 현황 전망 그리고 폐해까지 오늘 짚어봤습니다. 경제산업부 문다혜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의 성장 이면엔 부당한 비용 떠넘기기 등 어두운 단면이 존재합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겪는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시정 명령제 도입을 예고했다고 하는데요. 윤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 거래를 경험한 가맹점주가 10명 중 4명에 달했습니다. 절반 가까이가 광고비 떠넘기기 등 본사의 행포를 경험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전국 가맹점주 협의회 브랜드별 가맹점 대표들을 만나 직접 문제 파악과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간담회에서 가맹점주들은 그간 경험한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애로 건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권칠승 장관은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지속되는 감시 사각지대 보호를 위해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중기부에서 최근에 이제 4월 달이 되면 이제 직권조사 시정명령제가 발동이 되면 그 전에보다는 사각지대에 대해서 조금 더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정명령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구가 수위탁 영역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시정명령을 불이행 시
상생협력법 제4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벌 조치를 받게 됩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 가맹점주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장기적인 영역 규제와 피로감에 지금 자영업자들은 방역이고 뭐고 내 마음대로 장사하겠다라고 하며 울부짖는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때입니다. 정가협은 수의탁계약 전속보장과 소상공인 기준 보완, 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 적용, 제로페이 활성화 등을 건의했습니다. 권 장관은 개선해야 할 사항을 정책이나 제도에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중기부가 전방위적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가맹점주들이 건의한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과 관련해 권 장관은 소급 적용에 보상할 경우 지원 규모가 떨어질 수 있다며 손실보상제와 재난지원금 투트랙 원칙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다혜입니다. 센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